세상 친절한 철학사 수업 8강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에서 두 번째로 만나볼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사모스 섬 출생이고요. 옆에 에피쿠로스 흉상이 보이죠? 그리스 시대 작품의 로마 시대 복제품입니다. 3세기 대형 박물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리스 시대에는 청동 조각이 많았는데요. 그 조각 작품들이 거의 다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각 작품들이 로마 시대에 대리석으로 복제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전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시대 작품인데 로마에서 대리석으로 복제한 것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이군요.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어의 에피큐어는 식도락가라는 뜻입니다. 에피큐리언 하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모두 에피쿠로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를 말한 건 맞는데요.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중세 그리스도교 시대에 에피쿠로스의 제자다 혹은 나는 에피쿠로스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 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다 이런 뜻으로 여겨졌는데요. 굉장히 나쁜 의미,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뜻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약간 억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아테네 학당의 역시 일부입니다. 여기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그 왼편 쪽에 이 부분에 있는 사람이 에피쿠로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린 그림이죠.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린 이 에피쿠로스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약간 통통하고 머리에 월계수관을 쓰고 있고요. 뭔가 책을 보고 있고 편안한 표정입니다. 아까 사모스 섬이 어딘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에피쿠로스가 태어난 사모스 섬 바로 이곳입니다. 스토아파의 제논이 태어났던 키프로스가 이쪽에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소아시아이지만 부모님이 아테네 시민이었고요. 그도 신분상으로는 아테네 시민이었습니다. 14살에 플라톤 학파의 팜필로스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데모크리토스의 제자인 나우시파네스라는 사람의 제자가 다시 됩니다. 나우시파네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제자이기 때문에 원자론을 가르쳤겠죠. 원자론을 접하고 나중에 원자론을 자기 이론의 뼈대와 토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발전시키는 일도 하게 됩니다. 18세 되던 해 병역 의무 때문에 아까 말한 사모스 섬에서 아테네로 왔습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틈틈이 플라톤 아카데미아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복무를 마치고 고향 인근의 미틸레네와 람사코스, 그러니까 고향 사모스 섬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설립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때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의 생각을 잘 못 따라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철학을 하려면 다시 아테네로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아테네로 돌아가서 정원, 케포스라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철학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정원,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케포스의 성격은 아카데미아나 리케이온하고는 좀 달랐는데요. 학교나 연구소라기보다는 특정한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는 오늘날의 무슨 대한 공동체와 유사한 같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성품이 상냥하고 친근하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공동체도 그런 성격을 띠었다고 하고요. 고대에서 보기 드물게 아이, 여자, 노예도 받아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케포스의 구성원들은 스승의 책, 에피쿠로스가 쓴 책이 퀴리아이 독사이, 주요한 견해들, 이러한 책을 외우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 공동체에 관해서 세네카가 한 말이 전해집니다. 메트로도로스나 헤르마르코스, 폴리아이노스 이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사람인가 봐요. 당대 유명한 인물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훌륭하게 된 것은 에피쿠로스의 이론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다 한 지붕 아래서 가족처럼 우애 깊게 지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하고요. 에피쿠로스는 말년에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르는 질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담석증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담석증
우울증이 굉장히 고통이 심한 병이라고 하는데, 임종을 앞두고 어느 편지에서 동료들과의 우애 가득했던 대화를 떠올리면서 말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애가 깊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피쿠로스는 연구 활동 많이 했고요. 저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플라톤의 저서만큼 많았는데요. 40권이 넘는 책을 썼다고 하는데 두루마리로는 한 300개 분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애석하게 다 소실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세시대 때 그의 사상은 거의 악마의 이론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이런 책을 보면 어떻게 그러면서 이렇게 버리고, 당시에는 필경사들이 필사를 해야 그 책이 이어지고 했을 텐데 아무도 필사를 하지 않는 거죠. 잉크도 아깝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도 아깝고. 그런데 나쁜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읽어서도 안 되고, 읽으면 안 좋은 책을 뭐하러 필사를 하겠습니까? 좋은 책 하기도 바쁜데. 그렇다 보니 전해지지 않고요. 다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어떤 의견을 절멸시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런 데서도 우리가 교훈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교 사상이라든지 당시 생각으로는 나쁜 생각으로 여겨졌던 그런 것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좋은 견해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까운 일이죠. 에피쿠로스 자신의 저술은 전해지지 않고요. 후대 작가들이 인용한 것이 좀 전해집니다. 대부분은 에피쿠로스의 반대자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이러이러한 나쁜 말을 했답니다, 이런 것이 전하는 것이죠.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다지 도움이 되는 자료는 아니고요. 기원전 1세기 루크레티우스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을 로마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쉽게 풀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요거는 1483년도 르네상스 재발견 후에 만들어진 필사본의 첫 페이지의 그림입니다.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이 책도 에피쿠로스 책이나 마찬가지로 천대를 받았고요. 사라졌어요. 그런 책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만 있고 그냥 그 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없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15세기 독일 어느 수도원의 도서관 책더미에서 기적처럼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거라도 없었으면 에피쿠로스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대체로 그 시대 헬레니즘의 일반적인 철학들과 결이 비슷합니다. 이론적 탐구에 몰두하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한 그러한 철학이었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목표는 역시 행복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논, 스토아의 제논과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도 소크라테스의 역시 자기의 직통 스승으로 소크라테스를 꼽고 있습니다. 알면 행복의 조건이다, 무지는 행복의 척이다. 이런 점은 스토아 학파와도 비슷하죠.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문제도 스토아 학파와 비슷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3가지 문제를 에피쿠로스는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자연의 본성은 무엇이냐. 둘째,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역시 이 문제도 스토아학파에서는 자연학을 알아야 윤리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과수원에 비유하면서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진리를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자연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에피쿠로스가 나우시파네스 문화에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접했다고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자기 이론의 출발로 삼았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생각, 요거는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에피쿠로스가 조금 발전시킨 면은 있습니다. 1, 2, 3, 4, 5를 한번 보면, 원자가 있는데 원자는 분할할 수 없고 불변하는 미세한 입자다. 쪼개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뭐라 그랬죠?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진짜로 있는 것, 형태입니다. 형태이자 특징이죠. 근데 그 원자는 아주 작고 쪼갤 수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무한히 많아요. 그리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원자와 허공뿐입니다. 저도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도 원자들이 막 결합해서 이루어졌는데 원자들이 흩어지면 저도 사라진다. 근데 원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원자와 그 원자가 운동하는 허공뿐이다. 3번은 모든 물체는 원자들로 구성된 결합체다. 물체는 다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는 현대도 마찬가지죠. 요새 현대에서도 모든 물체는 다 원자로 되어 있죠. 저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들은 모양과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무게가 있다. 무게가 있어요. 쪼갤 수는 없지만 무게는 있습니다. 원자들은 허공 속에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하냐? 무게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운동을 합니다. 즉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기본 관점은 데모크리토스랑 같고요. 거기에 에피쿠로스가 덧붙인 거는 조금 더 있습니다. 원자를 뜻하는 그리스 아톰은 나눌 수 없다는 뜻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사실은 부분이 없다. 부분이 없어서 자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원자에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부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수학적으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크기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부피죠. 근데 그 부분이 원자 자체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누면 더 이상 원자가 아닌 게 되는데 심지어 물리적으로 나눌 수도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원자가 수학적으로는 부분을 가진다. 즉 부피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원자의 부피 혹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데모크리토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건 원자와 허공뿐이죠. 원자들은 허공 안에서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이 운동은 처음에 소용돌이를 통해 생겨났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소용돌이 속에서 원자들이 운동하다가 결합을 하면서 물건들이 생기고 사물들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힘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역시 계속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태초에 소용돌이가 있다 하더라도 한참 지나면 그 소용돌이도 천천히 가다가 점점 멈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용돌이가 지금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자들의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무게 때문에 떨어지는 운동만 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원자가 운동하려면 그 원자가 운동하는 원인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딴 게 와서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원자는 크기, 모양, 무게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운동을 일으키느냐? 무게가 운동을 일으킨다고 본 것이죠. 무게가 운동을 일으키면 어떤 운동이 일어날까요? 쭉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운동은 원자의 자유낙하 운동이다. 소용돌이가 아니고요. 그렇게 데모크리토스의 생각과 조금 다른 에피쿠로스의 생각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최초의 운동은 원자의 자유낙하 운동이다. 에피쿠로스 견해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래쪽이 어느 쪽인지 정할 수가 없어요. 아래로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주가 무한히 크다고 했는데 무한하면 위아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 있어야 그거보다 위, 그거보다 아래. 중심이 있어야 그거보다 왼쪽, 그거보다 오른쪽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는데 혹은 앞뒤도 정하고요. 그런데 공간의 크기가 무한하다면 중심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건 지상에서 우리 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지 우주적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는 말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에피쿠로스 견해 문제점은 에피쿠로스는 원자가 허공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무게와 상관없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무게와 상관없이 똑같다는 이 말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과도 같죠.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똑같이 나간다. 즉 무거운 볼링공을 떨어뜨릴 때나 가벼운 깃털을 떨어뜨릴 때나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던져보면 안 그렇죠? 무거운 볼링공은 뚝 떨어지고 티슈 같은 건 이렇게 하늘하늘 깃털은 하늘하늘 하면서 떨어지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공 상태를 만들면 볼링공이나 깃털이나 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진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해서 해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천천히 볼링공과 깃털이 똑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실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진들이 그게 똑같이 떨어지니까 막 박수치면서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는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어떤 외국 실험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인데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에피쿠로스는 무게와 상관없이 원자가 허공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다고 한 이 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사람들이 가벼운 건 천천히 떨어지고 무거운 게 빨리
똑같이 떨어져. 이게 상식이라고 당시에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에피쿠로스는 똑같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든 원자들이 같은 속도로 다 떨어지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모두 멈춰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으면 원자들이 결합할 수 없고 사물도 안 생겨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나중에 루크레티우스가 아까 보셨던 책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주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정말 로마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교양인들이 너도 나도 사서 읽는 베스트셀러였다고 전해집니다. 루크레티우스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을 그대가 알기를 원하노라. 물체, 즉 원자들이 무게로 인하여 허공에서 아래로 움직일 때, 떨어질 때 자기 자리로부터 조금, 단지 움직임이 조금 바뀌었다고 말할 수만 있을 정도로 비껴났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 똑바로 떨어지는데 하나만 약간 사선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비껴났다는 것, 곧 빗나감입니다. 딴 것과 다른 방향으로 떨어진 게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몇몇 원자들이 갑자기 방향을 조금 틀어서 약간 사선으로 떨어지는 빗나감이 생겨나서 사선으로 움직이면 수직으로 내려오는 다른 원자들과 부딪히게 되죠. 일단 한 번의 충돌이 시작되면 충돌한 원자들의 방향이 다 뒤엉키고 뒤섞이면서 방향이 불규칙하게 서로 막 튕기고 이렇게 결합하고 막 서로 때리고 하면서 연쇄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결합하면서 사물이 생겨나서 저도 생겨나고 마우스도 생겨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크레티우스는 빗나감이 없다면 자연은 무엇도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런 창조도 없었을 것이다. 빗나감이 없었으면 그냥 계속 다 떨어지기만 하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빗나감을 도입해서 에피쿠로스의 이론을 드디어 보완했던 것이죠. 루크레티우스가 빗나감을 도입한 또 다른 배경에는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려는 것도 있지만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연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유의지의 가능성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원자론의 시조인 데모크리토스의 세계에서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철저히 기계론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최초의 소용돌이가 있었고 그 소용돌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소용돌이가 원자들의 결합과 분리를 일으키고 그러고 나면 관성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계적 운동은 원자들의 운동이 필연성에 따라서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미리 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일이 태초부터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사형, 스파르타가 몰락한 일, 에피쿠로스 공동체 탄생, 이런 일들이 우주 탄생 시점에 이미 다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론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다라는 세계관이죠. 여기에서는 자유의지가 발붙일 여지가 없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기계적 결정론이고요. 이런 세계에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이런 게 불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루크레티우스는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세상에는 우연적인 일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론의 세계에서는 정해진 일만 일어나니까요. 선과 악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선이나 악을 말하려면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쁜 짓을 해야 악이 되고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그게 선이 될 텐데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훌륭한 일이다라고 칭송을 하지만 그게 이미 다 결정된 일이어서 그렇게 됐다. 그럼 칭송할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을 찾아 나섰고요. 루크레티우스도 행위에 자유가 있다 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빗나감을 루크레티우스가 도입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즉 행위 선택에는 자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스승 에피쿠로스의 이야기를 보완하고 싶어서 빗나감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빗나감은 예상을 뛰어넘어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건이에요. 예컨대 진화론으로 따지자면 돌연변이 같은 그런 것이겠죠. 빗나감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면 자연의 필연성에만 종속되는 건 아닙니다. 자연에는 자발성도 있고 우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가능해지고 도덕적 책임과 행복한 삶에 관한 이야기도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피쿠로스도 자연의 많은 운동이 필연성을 따르기는 따른다고 보지만 그 필연성이 모든 운동을 다 통제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세계에는 필연성도 있지만 우연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자유의 여지도 있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에 따라 행복을 찾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론을 그 완고한 벽을 조금 허물어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루크레티우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과도 상당히 부합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명료하고 확실한 건 참이야.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명료하고 확실한 것, 그게 참이야. 에피쿠로스는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의 하나의 수단으로 카논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규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는 규칙할 때 규이고요. 준은 표준할 때 그런 준자입니다. 그리스어로 카논인데요. 원래는 반듯한 막대기입니다. 목수들이 가지고 다니는 연장인데 건물이 이렇게 기울지 않도록 건물의 균형을 맞출 때 도구로 썼다고 합니다. 반듯한 자가 바로 카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참된 인식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그런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는 카논이 존재한다. 이 카논에 비추어서 참인 인식과 참이 아닌 인식을 가려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진리의 기준, 즉 진리의 카논,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세 가지는 감각, 선개념, 감정 이렇게 봅니다. 자, 감각과 감정은요, 오류도 많고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된 인식에서는 배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플라톤 같은 사람. 참된 인식에는 감각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이것을 진리의 기준에 이 세 가지를 포함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료하고 확실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진리의 기준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감각은 참이며 감각된 것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감각이 참이라는 말과 대상이 존재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어서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다음 얘기 한번 더 볼까요? 에피쿠로스는 감각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실제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확실한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코가 여기 있는데요. 누군가 옆에서 귤을 깠습니다. 그럼 제 코로 귤 향기가 쏙 들어옵니다. 제 코가 귤 향기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코에서 귤 냄새가 났다는 것은 이 방 어딘가에 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감각은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 감각을 건드려 줘야지만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즉 귤의 향기가 코로 들어와야만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밖에 그 귤이라는 사물이 실제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각은 진리의 기준이다. 왜? 확실하고 수동적이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완전히 수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성적 추론, 기억 같은 주관의 작용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 이전에 외부의 데이터, 이 데이터라는 말은 지금은 무슨 컴퓨터의 데이터, 자료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다툼, DATUM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라틴어인데요. 주어진 것, 받은 것 이런 뜻입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의 복수형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라는 걸 감각 소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대 경험론에서 그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완전히 수동적인 과정이 바로 감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은 완전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이 된다. 왜? 내가 멋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의 또 다른 기준은 선개념입니다. 선개념은 이것도 감각된 것입니다. 아까 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새콤한 냄새가 나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노란색이고 까면 껍질이 있고 그렇죠. 선개념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하면 프로렙시스입니다. 프로는 미리, 렙시스는 파악한 것 이런 뜻입니다. 렙시스는 이렇게 확 움켜잡는다는 뜻도 있고요. 파악이라는 말이 움켜준다는 뜻도 있죠. 우리 한자 말에도 미리 파악하여 얻은 내용입니다. 직접 보고 들으면서 감각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소는 풀을 뜯는 초식동물이고 반추동물이고 이런 게 선개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귤은 새콤달콤하고 까면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쪽이 들어있고 이런 것도 귤에 대한 선개념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인식 과정에서 이 선 개념이 어떤 잣대가 되어줍니다. 아까 말한 귤 비슷한 사물을 보고 내가 가서 귤이네 하고 잡았더니 껍질이 까지지도 않고 귤 향이 나지도 않고 모양은 귤처럼 생겼어요. 내가 가진 귤에 대한 프로렙시스 선 개념에 따르면 껍질이 까져야 하고 여러 쪽으로 나뉘어 있어야 하고 먹어보면 새콤달콤해야 하고 귤 향이 나야 돼요. 그런데 까지지도 않아요. 생긴 건 귤 모양인데 향기도 안 납니다.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귤 모형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귤의 선개념, 프롤랩시스, 이 조건과 맞지 않죠. 그러면 이건 귤 모양이긴 하지만 에이, 귤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프롤랩시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아까는 감각이 참된 인식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프롤랩시스는 앞으로 만나게 될 다른 인식들과 견주어서 갖고 있는 그런 이전의 감각으로 알게 된 내용, 그겁니다. 이것도 참되다고 해요. 왜? 이것도 감각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감각을 굉장히 중요한 인식 근거로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소에 대해 얻은 새로운 정보 혹은 내가 이 물체, 귤처럼 생긴 이 물체에 대해 얻은 새로운 정보 중 이 개념에 어긋나는 정보가 나온다면 이게 귤이 아니네. 색깔이 초록색이 나요. 이거 뭐지? 그랬더니 라임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귤이 아니고 라임이구나. 귤에 대한 프롤랩시스 선 개념과 어긋나는 점이 발생하죠. 그럼 귤은 아니네. 귤 비슷하지만 이게 프롤랩시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선 개념이 다음 단계의 탐구에서 진리의 잣대, 기준 혹은 카논이 되는 것이죠. 에피쿠로스는 선 개념도 항상 바르다. 왜? 감각에서 왔으니까. 감각이 모여서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선 개념.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바르다. 그리고 선 개념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 왜냐하면 나한테 귤 냄새가 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귤 냄새가 날 거고 똑같은 시각적 경험, 후각적 경험 다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선 개념도 다 똑같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상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우리 마음에 그런 관념을 심는다. 이것도 역시 근대 경험론의 로크와 굉장히 비슷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에피쿠로스에게서 감각은 인식의 원천이고 감각을 통해 생겨나는 선 개념은 탐구의 도구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 원천을 둡니까? 감각의 원천을 둡니다. 그래서 인식의 참된 원천은 경험, 즉 감각적 경험에 두고 실질적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근대 인식론의 경험론, 합리론 나올 때 당연히 경험론이 선배로 받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자가 바로 에피쿠로스이겠죠. 경험주의 인식이론의 시초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의 기준의 세 번째 항목은 감정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인식이론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인식 차원의 기준이라기보다 행위 선택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겁니다. 슬픔, 우울, 분노, 증오 그런 감정은 아니고요. 그냥 좋거나 나쁜 거 요거만입니다. 혹은 고통과 쾌락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적 면모도 나오게 되는데요. 세 번째 감정이 정말로 진리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그것도 확실하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바늘로 여기를 콕 찌르면 아프겠죠?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주사바늘이 쏙 들어가면 따끔합니다 라고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하시죠. 따끔해요. 그 따끔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료한 인식입니다. 아프다라는 감정, 무슨 아파서 불쾌하다라는 감정은 굉장히 명료해요. 이것도 감각과 마찬가지로 명료하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감정은 에피쿠로스에서는 좋다 혹은 나쁘다 혹은 다르게 말하면 쾌 혹은 불쾌, 쾌 혹은 고통 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쾌락이다.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하나의 모토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감정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 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문제 세 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삶의 목표는 뭐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일까? 요즘에 우리에게도 많이 궁금한 문제죠.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행복에 이르는 몇 가지 방법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세네카에 따르면 에피쿠로스 정원, 아까 말씀드린 케포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출입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그네여, 여기서 그대는 잘 지낼 것이네. 이곳의 최고선은 쾌락이라네. 여기는 쾌락만이 제일 좋은 것이니까 나그네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참 행복할 거야. 이렇게 덕담을 주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사상의 정수가 그래서 바로 쾌락, 그리스 말로 헤도네. 헤도네가 최고의 선이라는 주장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자 이런 별명도 얻고요. 약간 오해도 받고요. 이렇게 되죠. 쾌락은 행복한 삶을 형성하는 출발점이고 종착역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쾌락이다. 그런데 이 쾌락은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좀 도덕적으로 문란한 마약에 취한다든가 성적인 문란함이라든가 도덕적 문란함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가 쉬운데요.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에피쿠로스가 사용한 그리스 헤도네는 쾌락보다는 일종의 즐거움에 가까운데요. 친구를 만났을 때 반가운 느낌, 지식을 쌓아서 느끼는 즐거움, 몰랐던 걸 알았을 때 아하 하는 느낌,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청명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하는 즐거움, 그런 거. 내면의 충만한 기쁨에서 우러나는 즐거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요, 스토아 학파의 아파테이아와 좀 비슷한 얘기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스토아의 금욕주의에 맞서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이게 과연 대비되는 거야?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대목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고통이 없는 상태가 곧 쾌락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쾌락이고요. 쾌락이 없으면 고통이에요. 고통과 쾌락 사이에 중간 상태나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명료해서요. 고통이 없으면 그 자체로 쾌락입니다. 막 신나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들뜨고 이런 게 쾌락이 아니에요.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에피쿠로스는 고통과 쾌락 사이에 이도저도 아닌 감정 이런 거는 없고요. 고통이 없으면 그냥 그게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기준 세 번째가 감정인데 그 감정은 고통 혹은 쾌락의 감정이고요. 이게 진리의 기준이 되는 까닭은 명료하고 명확해서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거나 없거나지 불명료한 두 단계에 걸쳐 있는 상황은 없다. 이렇게 에피쿠로스는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느낀다면 고통의 상태, 누군가가 쾌락을 느낀다면 쾌락의 상태입니다. 동시에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중에 동의가 안 되는데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쾌락과 고통이 동시에 느껴지는 어떤 체험도 나는 해봤어.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어깨가 뭉치거나 이래서 아프면 누구 보고 이렇게 좀 친구 보고 주물러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아프면서 시원해 이런 말 합니다. 시원하다는 얘기인지 아프다는 얘기인지 저는 그렇게 아프면서 시원한 체험도 해보지만 그게 결국은 계속 안마를 받고 싶다는 얘기는 시원함이 크다는 이야기이겠죠. 우리가 느끼는 중간적 느낌이나 복합적 느낌은 감정 자체가 아니고요. 여러 잡다한 느낌들이 그냥 함께 작용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감정, 즉 쾌 혹은 고통은 항상 명확하고 둘 중 한 개만 일어난다. 에피쿠로스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쾌락에는 동적인 쾌락과 정적인 쾌락이 존재합니다. 동적인 쾌락은 욕망을 충족하여 얻는 쾌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뭉쳐서 아프다, 식구 보고 주물러 달라 했더니 시원했다. 이거 동적인 쾌락입니다. 아픈데 주물러 주니까 시원해졌다. 이런 거요. 배고플 때 먹고 마시는 거, 졸릴 때 푹 자는 거, 누가 보고 싶은데 만나는 거, 아프면 치료받고 쉬는 거, 이런 거 다 몸에 어떠한 잘못된 점이 제 상태로 돌아올 때 느끼는 쾌락입니다. 우리가 살며 누리는 대부분의 즐거움이 이런 건데요. 이게 몸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몸의 어떤 불편감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어떤 적절한 상태가 있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더우면 땀이 나죠? 그럴 때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면 그 체온이 내려가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너무 추우면 손발이 꽁꽁 얼어요.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따뜻한 곳에서 불을 쬐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따뜻해지는 이런 느낌, 이런 게 다 동적 쾌락입니다. 몸이 자연스러운 온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몸에 너무 혈당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밥을 먹어서 혈당이 제자리로 가고 이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고통이 제거되고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동적 쾌락은 몸이 자연적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쾌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며 누리는 대부분의 즐거움은 이런 동적인 쾌락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동적인 쾌락을 몸의 상태랑 관련을 짓습니다. 몸이 어떤 불균형 상태, 체온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시원한 물로 씻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서 따뜻한 불을 쬐거나, 이렇게 해서 몸이 제 상태로 돌아오는 것. 혹은 음식을 안 먹어서 혈당이 너무 떨어졌는데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몸이 자연적 상태에서 좀 벗어나 있다가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동적인 쾌락이다. 이건 몸과 관련된다 라고 에피쿠로스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정적인 쾌락은 그럼 뭐랑 관련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과 관련된 쾌락입니다. 정적인 쾌락의 현재 조건은 뭐냐면요, 몸이 이미 자연적 질서를 회복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배가 고픈 상태나 너무 피곤한 상태나 너무 몸이 아픈 상태에서는 동적인 어떤 그 욕구 충족을 통해서 그걸 좀 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육체적 고통이나 불편함이 좀 없어지고, 완전히 다는 아니어도 그냥 어느 정도 없어지고 나서 마음이 평온함을 맛볼 때, 이때가 정적 쾌락입니다. 육체의 고통 없음과 마음의 평온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고통 없음이 꼭 정적 쾌락에 완전히 전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배고픈 사람은 일단 밥을 먹어야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겠죠. 그러나 에피쿠로스 자신도 담석증처럼 아픈 병을 겪었지만 그 동료들과의 우애를 생각하면서 행복을 느꼈다. 즉 아프지만 행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지만 행복할 수도 있어요. 정적 쾌락, 즉 정적인 행복만 있다면 이게 마음의 평화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쾌락에 대해 쓴 구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는 쾌락이란 몸의 고통,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건 계속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일도 아니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도 아니고, 물고기를 마음껏 먹거나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피할지, 이거를 맑은 정신으로 잘 헤아리고 우리를 가장 큰 고통으로 끌고 가는 공허한 생각들을 싹 제거하는 일이다. 자, 무슨 생각들이 우리를 고통으로 그럼 끌고 간다는 말일까요? 이것을 없애야지 정적 쾌락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고통이 왜 생기냐? 욕구에서 생긴다. 욕구는 왜 생기냐? 뭔가 부족해서 생긴다. 결핍 때문에. 그런데 욕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두 번째,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세 번째,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입니다. 각각 예를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막 배고플 때 밥이 먹고 싶은 욕구입니다. 두 번째,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밥이랑 반찬 한두 가지 말고 아주 거한 뷔페 식당에 가서 막 다양한 음식을 다 맛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대로. 네, 이게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아요. 그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배고픔이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식을 하면 오히려 더 괴롭게 되겠죠.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는 예컨대 명예욕이나 권력욕 같은 것입니다. 네, 이건 자연스럽지도 않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1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졸릴 때 자는 것, 배고플 때 먹는 것, 이런 것이요. 이거는 충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2번, 3번은 어떨까요? 에피쿠로스는 이건 다 쓸데없으니 돌아보지 마라. 예,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2와 3처럼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충족되지 않아도 고통은 안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다 충족한다고 해서 고통이 다 제거되냐? 거한 뷔페 식당에 가서 3시간 동안 그냥 배 터지게 먹는다고 해서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냐?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12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파요. 12시간도 안 돼서 고플 수도 있죠. 3번은 그냥 돈 자체,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겠다는 게 아니라 부 자체, 명예 자체, 권력 자체, 이런 것을 추구하는 욕구인데 이건 헛된 욕망이다, 이런 겁니다. 2와 3의 욕구는 충족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의 욕구는 그냥 배가 고팠는데 배고픔이 사라져. 이거는 충족이 잘 돼요. 졸렸는데 자고 나니까 안 졸려. 이것도 충족이 잘 됩니다.
근데 2와 3과 같은 욕구는 요만큼 충족하면 더 하고 싶고 요만큼 충족하면 더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 나면 더 갖고 싶은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다른 게 또 갖고 싶은 게 생기고, 근데 그게 없다고 그래서 못 살지 않지만 또 갖고 싶은 게 생기고, 뭐 이런 욕구들이겠죠. 이런 욕망은 애초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냥 돌아보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생각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모금만 있어도 허기를 달래고 고통을 제거합니다.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배고픔의 고통이 더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장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은 것 정도 된다고 하죠. 욕이 들어갈 만큼 채우면 위장은 다 차는 거죠. 쾌락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쾌락이 종류가 다양화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의 종류가 다양화해지는 거죠. 이건 부질없다. 진짜로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 자체에 탐닉하는 거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에피큐리언 혹은 에피큐어 같은 식도락가들을 보면 한심하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에피쿠로스의 이름을 따서 식도락가라는 말이 생겼죠. 에피쿠로스는 식도락가를 부질없는 짓 하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살아나서 다시 본다면요. 그 당시엔 에피큐어라는 말도 없었죠. 네. 자,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보통 쾌락주의라고 부릅니다. 헤도니즘 이렇게 불러요. 헤도네를 중시하는 사람. 이 말의 어감 때문에 욕구 충족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알려졌는데, 특히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이렇게 맞서는 걸로 철학사에서 정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무절제하게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이미지가 고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욕구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충족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가르쳤고요. 그 이상으로 욕망을 쫓아다니면 결핍만 확인될 뿐 결국에는 마음의 평정심을 해쳐서 아타락시아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사실은 강력한 금욕주의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는 방법은요, 자연의 질서에 맞게 몸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자연의 질서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 헛된 욕망과 헛된 쾌락은 버려야 됩니다. 2번, 3번 욕망 같은 거.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자, 이 두려움의 문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아가멤논의 두려움 얘기도 나왔죠. 그 두려움과 이건 또 조금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삶이 불안한 것은 뭐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지는 마음입니다. 미래에 뭔가 두려운 것이 있을까봐 불안합니다. 실직할까봐, 갑자기 가난해질까봐, 갑자기 병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갑자기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구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죠.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갑자기 나쁜 일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을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다 돌아가실 겁니다. 100년 후가 되면 우리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대체로 다? 네. 아제르바이잔인가 한 나라에선 168세까지 사신 분이 있다고 TV에서 봤는데요. 한 200년 지나야 다 사라질까요? 예, 어쨌든 사람들이 느끼는 두 가지 두려움은요, 뭔가 나쁜 일이 갑자기 생기지 않을까? 혹은 나 죽은 다음에 어떡하지? 이겁니다.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이 두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시대의 이 두려움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느냐? 불행한 일이 갑자기 닥치면 그건 어떤 신이 저주를 내렸거나 어떤 신이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에 개입해서 어떤 사람에게 나쁜 병이 생기면 그 신이 그 사람에게 불행을 준 것이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들로 인해 내가 불행을 겪지는 않을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요새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냥 두려움, 어떤 불행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닥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옛날 그 에피쿠로스 시대에는 그게 신들로 인해서 생겨난다 생각을 했던 거죠. 에피쿠로스의 답은 신은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게 신의 프롤랩시스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자는 타인에 의해 영향을 안 받아요. 신도 인간으로 인해 행복해지지도 않고 불행해지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겠습니까? 이게 에피쿠로스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분노하거나 호의를 갖거나 하는 것은 행복한 존재라는 신의 선 개념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 행위에 전혀 개입 안 한다. 걱정 마라. 이게 에피쿠로스의 답입니다. 신들로 인해서 내가 불행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것 쓸데없는 걱정이다. 왜? 신들은 네 삶에 관심 없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행복해. 그래서 네 삶에 간섭하거나 끼어들지 않아. 이겁니다. 그 다음으로 죽음. 죽음은 사후세계 불확실성. 죽음 이후에 영혼이 남아서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무슨 나쁜 일 했는데 죽어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자예요. 영혼 따위 없다고 단적으로 말합니다. 영혼은 육체의 한 부분이고요. 영혼마저도 원자들로, 아주 가벼운 원자들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면 영혼을 이루는 원자도 다 흩어집니다. 분해된 거에는 감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각이 없다면 고통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저승에 가서 고통받는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대 원자론자들은 근대 이후 유물론 철학과 연결이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신과 죽음에 관한 두려움은 근거가 없다. 그러니 이거를 알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적인 쾌락,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러한 쓸데없는 두려움을 버려라. 에피쿠로스 사상은 단순하고 쉬운 이론 체계 탓에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일반 대중에까지 아주 열렬한 사랑을 받았던 대중적인 철학 체계입니다. 나중에 초대 교부들은 에피쿠로스의 유물론과 경험론이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충돌하니까 무신론 철학이라고 하면서 매섭게 비판을 하고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배척해야 되고 갖다 버려야 되고 아무도 읽어서도 안 되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철학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왜곡과 핍박에 쌓인 역사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죠.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그런데 근대 자연과학의 경험론적 방법론에 또 영감을 주면서 다시 각광받게 되고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에게 이너피스, 내면을 다스리고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회복케 하는 유익한 가르침이다 해서 최근 들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레니즘의 두 번째 부분 에피쿠로스 학파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헬레니즘 시대의 회의주의와 아카데미아 학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